지금 당장 한국을 막으시오. 지금 전 세계 자원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급망의 80%를 틀어쥐고 자원 무기화를 선포한 중국의 오만함에 미국과 유럽은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현대 문명의 쌀이라 불리는 그것이 끊기면 미사일도 반도체도 전부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미국은 전례 없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2027년부터 중국산은 단 1g도 쓰지 않겠다라고 법으로 못까지 박으며 중국의 선전포고를 날린 겁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미국이 최후의 보루로 찾아낸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의 깊은 땅속 32년간 숨죽여온 지구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자축하던 중국은 사색이 되어 침묵에 빠졌고 거기에 다급해진 미국은 제발 팔아만 달라며 백지수표를 들고 한국으로 달려오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이날부터 미국은 중국에서 캐고 중국에서 가공한 텅스텐을 단 1g도 무기에 쓸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졌죠. 우회도 안 됩니다. 중국 땅에서 나온 광물을 제3국에서 다시 녹여도 원산지가 중국이면 끝입니다. 채굴 단계부터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이런 조항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리처드 워커입니다. 미국 국방부와 방산업체 사이에서 25년 넘게 공급망을 분석해온 사람이죠. 화려한 직함 같은 건 없습니다. 저는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에 불려가는 사람입니다. 숫자를 펼쳐놓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해주는 역할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의회 청문회장 뒤편에 서서 의원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덮어씌우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죠. 의원들의 눈을 보면 압니다. 화가 난 사람은 상대를 노려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보고서만 보고 있었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핵심 무기체계, 미사일 탄두부터 전투기 엔진, 장갑 관통탄까지 이 무기들의 심장부에 들어가는 소재가 텅스텐인데 그 텅스텐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한 의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우리 무기에 중국 광물이 들어간다고요? 답변하는 쪽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텅스텐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극한의 고온을 버텨야 하고 경도가 강철의 2배가 넘습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뚫는 힘, 전투기 엔진이 3000도에서 녹지 않는 이유, 전부 텅스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국한테 사고 있다는 겁니까? 전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80% 이상이 중국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정적의 의미를 알고 있었죠.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겁니다. 값이 쌌으니까요. 빨랐으니까요. 중국은 언제나 원하는 양을 원하는 시간에 넣어줬습니다. 20년 넘게 그래왔죠. 그런데 왜 갑자기 공포가 터진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은 이미 한 번 당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틀어막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히토류라는 건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 유도 장치, 스텔스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히토류도 전 세계 생산의 대부분을 중국이 쥐고 있었죠. 2010년 중국은 일본과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히토류 수출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가격이 하루아침에 10배, 20배로 뛰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첨단 산업이 동시에 흔들렸죠. 군수 공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는 긴급 보고서가 쏟아졌고 워싱턴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걸 온 세계가 목격한 순간이었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국방부 자문역으로 불려갔습니다. 상황실 분위기는 전쟁 직전 같았죠. 한 장성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워커, 비축부는 얼마나 버틸 수 있나? 현재 소모 속도라면 18개월입니다. 18개월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생산이 멈춥니다. 장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인이 두려워하는 건 적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자기 미사일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때는 다행히 중국이 수출 통제를 풀었습니다. 국제적 압박도 있었고 중국 내부 사정도 있었죠. 하지만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은 언제든 다시 잠글 수 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풀지 않을 수도 있다. 히토류 사태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경고를 흘려보냈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싸졌으니까요. 중국이 수출을 재개하니까 가격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방산업체들은 안도했죠. 정치인들도 잊어버렸습니다. 저만 잊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처럼 숫자를 보는 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라 미뤄진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미뤄진 위기가 텅스텐으로 돌아온 겁니다. 히토류보다 더 심각한 형태로요. 히토류는 그래도 대체 기술을 연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텅스텐은 다릅니다. 미사일 탄두가 표적을 관통하려면 텅스텐이 필요합니다. 전투기 엔진이 극한의 온도를 버티려면 텅스텐이 필요합니다. 장갑차의 방어판, 잠수함의 핵심 부품, 전부 텅스텐 없이는 만들 수 없죠. 대체제가 없다는 건 협상의 여지도 없다는 뜻입니다. 청문회장에서 또 다른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히토류 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단 말입니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사실이니까요. 저는 뒤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미국은 20년 넘게 값싼 중국산 광물에 기대서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편했으니까요. 그게 효율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효율은 평화로울 때나 미덕이죠. 전쟁이 나면 효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날 의회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된 텅스텐에 미국 방산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방수권법, 줄여서 NDAA에 이 조항이 박혔습니다. 법이 통과되는 순간 회의장은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박수는 없었죠. 당연합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니까요. 이건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눌러버린 겁니다. 2027년까지 중국산 텅스텐을 대체할 공급원을 찾지 못하면 미군의 무기 생산은 스스로 멈춥니다. 적이 공격해서가 아닙니다. 재료가 없어서 멈추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세계 텅스텐 생산 지도를 띄워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중국을 빼면 뭐가 남는가? 러시아, 당연히 안 됩니다. 북한, 논했죠. 그 외 나라들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품질이 안 되거나 채굴 인프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 공백만 남았습니다. 그 공백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계산이 아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였죠. 그런데 며칠 뒤 회의 하나가 잡혔습니다. 실무자급 비공개 회의였죠. 거기서 누군가 한 장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자료였습니다. 아시아에 하나 있습니다. 매장량이 상당한 텅스텐 광산이요. 저는 반사적으로 물었죠. 어디요? 한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웃을 뻔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웃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25년간 자원 공급망을 분석해온 사람의 머릿속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정한 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만드는 건 잘하는 나라죠. 하지만 자원을 캐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랬습니다. 자료를 꺼낸 실무자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분석관이었죠. 회의실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이라는 지역에 텅스텐 광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상동광산입니다. 매장량은 추정 5천만 톤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5천만 톤이라는 숫자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였죠. 하지만 저는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가동 중인 겁니까? 아닙니다. 폐광 상태입니다. 그 한마디에 관심이 반쯤 식었습니다. 매장량이 아무리 많아도 캐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폐광이라는 건 시설이 멈춰 있다는 뜻이고 시설이 멈춰 있다는 건 다시 돌리는데 시간과 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시간이 어디 있었습니까? 2027년까지 1년도 차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죠.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아까 그 실무자가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그 광산 자료 좀 더 있습니까? 야,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뺀 세계 텅스텐 지도는 처참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호텔에서 봤던 그 지도 말입니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도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를요. 전 세계 텅스텐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습니다. 단순히 많이 캐는 수준이 아니죠. 중국은 채굴부터 가공, 정련, 최종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원석을 캐는 것만으로는 무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원석을 녹이고 불순물을 빼고 순도 99.9% 이상의 텅스텐 분말로 만들어야 비로소 미사일 탄두에 들어갈 수 있죠. 그 기술과 설비를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20%는 어디에 있었느냐? 러시아가 일부, 볼리비아가 조금, 포르투갈과 오스트리아에 소규모 광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제재 대상이었죠. 볼리비아는 인프라가 부족했고 유럽의 소규모 광산들은 물량 자체가 미국 방산 수요의 10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상황을 설명했을 때 참석자 한 명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호주는 어떻습니까? 캐나다는요? 호주에 텅스텐 매장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개발이 초기 단계이고 생산까지 최소 5년에서 7년은 걸립니다. 캐나다는 비슷합니다. 탐사는 진행 중이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물량은 없죠. 그러면 대체 어디서 가져온다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답이 없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죠. 답이 없다는 말을 국방부 브리핑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 역시 25년 경력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항상 차선책이라도 있었습니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방법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로 없었습니다. 보고서마다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대안 없음, 비용 폭증, 전환에 최소 10년. 이 세 줄이 모든 문서의 끝에 붙어 있었죠. 방산업체들은 이미 패닉 상태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언, 노스럽 그러먼 이 회사들의 공급망 담당자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질문이었죠. 워커, 대안이 있긴 한 겁니까?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시장이 흔들리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쌓아온 공급 구조가 얼마나 허약한지를요. 돌이켜보면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광산을 하나둘 닫기 시작했죠. 환경 규제가 강화됐고 인건비가 올랐고 무엇보다 중국산이 너무 쌌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광물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환경 기준을 낮췄고 노동력은 넘쳐났죠. 그 결과 전 세계 광물 시장에서 중국산 가격을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미국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유럽도 일본도 호주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중국산 광물에 기댔습니다. 편했으니까요. 공급이 안정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정은 중국의 선의에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선의가 사라지면 안정도 사라지죠. 히토류 사태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2010년에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중국은 자원을 무기로 쓸 수 있는 나라라는 걸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위기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값이 다시 싸지니까 다들 안심했죠. 근본적인 구조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요. 그래서 텅스텐 위기가 터졌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죠. 이건 예견된 재앙이었으니까요. 경고는 충분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며칠 뒤 그 실무자가 보내온 자료를 열었습니다. 상동 광산에 대한 자료였죠.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폐광 하나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동 광산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이 광산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가동됐었죠. 한국전쟁 이후에는 한국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던 그 시절에
상동 광산의 텅스텐이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 텅스텐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죠. 그러다가 중국이 가격을 무너뜨렸습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이 대량으로 텅스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국제 가격이 폭락했죠. 상동 광산은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텅스텐 광산이 같은 이유로 줄줄이 문을 닫았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상동 광산이 문을 닫은 건 자원이 고갈돼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냈기 때문이죠. 자원은 여전히 땅속에 있었습니다. 5천만 톤이 그대로요. 그리고 자료에는 더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광산을 캐나다의 한 광산 기업이 인수해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업에 미국 자본이 들어갔고 현대적인 채굴 기술과 가공 설비를 도입하는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죠. 저는 자료를 읽다가 멈추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창밖을 한참 바라봤죠. 이상한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매장량 5천만 톤, 연간 100만 톤씩 채굴하면 50년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광산은 한국 영토에 있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죠. 정치적 리스크는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방산 강국이고 반도체 제조 강국이고 텅스텐을 실제로 써야 하는 산업이 국내에 있는 나라입니다. 잠깐, 이 조합이 맞는 겁니까? 자원이 있고 동맹이고 기술이 있고 수요까지 있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방부 쪽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죠. 한국 영월에 있는 텅스텐 광산 상동이라는 곳 알고 있습니까? 들어는 봤습니다. 자료를 더 모아줄 수 있습니까? 왜요? 관심 있는 겁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관심이 있느냐고요? 솔직히 아직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지도 위에 공백만 남은 상황에서 처음으로 뭔가가 찍혔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점 하나. 한반도 강원도 영월이라는 곳에요. 관심이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다시 읽었죠. 천천히 숫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요.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다는 건 사치였죠.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25년간 공급망을 분석해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감정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 숫자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다시 펼친 그 밤부터 저는 상동 광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파낸다는 건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광산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았죠. 지질 보고서, 채굴 이력, 소유권 변동 기록, 인프라 현황, 주변 산업 생태계까지 25년간 공급망을 분석해온 방식 그대로 감정을 빼고 숫자만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이 나와야 편했을 겁니다. 폐광은 폐광이고 한국은 자원국이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자. 그렇게 정리하고 싶었죠. 그런데 숫자가 저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소유 구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꽤 복잡합니다. 상동 광산은 한국 땅에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이죠. 하지만 이 광산의 채굴권은 한국 기업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한 광산 개발 기업이 인수했죠. 그리고 그 캐나다 기업에 미국 자본이 유입되면서 사실상 미국 쪽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 구조였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광산을 캐나다 기업이 소유하고 미국 돈이 들어가 있다. 처음 이 구조를 봤을 때 저는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니까 오히려 이게 유리한 구조였죠. 왜냐고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급망의 핵심은 통제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없는 곳에 있으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상동 광산은 동맹국 영토에 있고 개발 주체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접근성과 영향력이 동시에 확보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미국 쪽 계산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땅의 자원을 외국 기업이 캐가는 구조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한국의 입장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었죠. 저한테 중요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광산이 2027년까지 쓸 수 있느냐. 그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관련 전문가 3명을 따로 만났습니다. 지질학자 1명,
광산 엔지니어 1명, 그리고 방산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 1명이었죠. 비공식 자리였습니다. 워싱턴 외곽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만났는데 저는 상동 광산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 광산 됩니까 안 됩니까? 지질학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장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5천만 톤이라는 수치는 과거 탐사 데이터와 최근 재조사 결과가 일치합니다. 텅스텐 함유량도 높은 편이고 광맥의 분포가 비교적 안정적이라 채굴 효율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폐광인데 다시 가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광산 엔지니어가 답했죠. 이미 갱도가 뚫려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 갱도를 현대화하는 작업이니까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설비 도입과 안전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미개발 광산과 비교하면 훨씬 빠르죠. 구체적으로 다른 곳이 5년에서 7년 걸린다면 여기는 그보다 상당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사람을 봤습니다. 방산 원자재 애널리스트였죠. 이 사람의 판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매장량이 많고 빨리 캘 수 있어도 그게 방산 스펙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품질은 어떻습니까? 상동 광산의 텅스텐 원석은 품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 생산 이력을 보면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평가를 받았었죠. 물론 현재 상태에서 방산 규격에 맞는 최종 제품을 바로 뽑아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원석 자체의 질은 충분합니다. 세 사람의 대답을 종합하면 이랬습니다. 매장량 충분, 재가동 가능, 품질 양호. 어느 하나도 부정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좋은 것과 실제로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2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보고서상으로는 완벽했는데 현장에서 무너진 사례를 수도 없이 봐왔죠. 광산이라는 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땅속의 일은 파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조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광산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광산이 위치한 나라의 산업 기반, 기술력, 인프라, 정치적 안정성까지 전부 봐야 하죠. 아프리카에도 텅스텐 매장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캐낸 원석을 바로 무기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O 경공격기 이런 무기들이 국제시장에서 팔리고 있었죠. 폴란드,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무기를 사가는 나라들의 목록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조립해서 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시험, 수출까지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내는 완전한 방산 생태계가 갖춰져 있었죠. 그리고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텅스텐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도 핵심적으로 쓰입니다. 회로의 전극이나 배선 재료로 들어가죠. 한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세계 최정상급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텅스텐을 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쓰는 나라라는 뜻이죠. 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 이건 공급망 관점에서 대단히 이상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에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까지. 한국의 제조업 기반은 제가 알던 것보다 넓고 깊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산품들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나라였죠. 저는 책상에 앉아서 메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대한 국가들의 목록 옆에 한국을 적어놓고 항목별로 비교해봤죠. 자원 매장량, 한국 5천만 톤으로 충분, 재가동 속도, 기존 갱도 활용으로 타 후보 대비 유리, 동맹 관계, 한미동맹, 정치적 리스크 최저 수준, 산업 기반, 방산, 반도체, 제조업 동시 보유, 기술력, 세계 최상위권, 인프라, 항만, 도로, 전력, 통신 완비. 비교표를 다 채우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걸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죠. 다른 나라들은 항목마다 빈칸이 있었습니다. 매장량은 있는데 인프라가 없거나 동맹이긴 한데 기술이 부족하거나 기술은 있는데 자원이 없거나 그런데 한국은 빈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으면 뭔가 빠진 게 있는 법이거든요.
저는 일부러 약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이 뭘까?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있죠. 하지만 한미동맹 구조 안에서 그건 이미 관리되고 있는 리스크였습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다는 것도 약점이지만 텅스텐 채굴의 직접적 장애는 아니었죠. 찾으려고 해도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분석가의 직감이었죠. 25년간 수백 건의 공급망을 검토하면서 쌓인 감각 말입니다. 숫자가 어느 한쪽을 가리키기 시작하면 감정과 상관없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걸 워싱턴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국방부에, 의회에, 방산업체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었죠. 며칠 뒤 저는 국방부 실무회의에서 상동 광산에 대한 예비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를 다 펼쳐놓고 설명을 마쳤을 때 맞은편에 앉은 국방부 차관보가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워커,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이 이 광산을 직접 가봤습니까? 아닙니다. 현장도 안 가보고 이걸 테이블에 올리는 겁니까? 현장을 가봐야 하니까 올리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관보가 안경을 벗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자원 수출국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광산이 과거에 잘 돌아갔다고 해서 지금도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답했죠. 차관보님, 그러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고서마다 대안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용 폭증, 전환에 최소 10년. 우리한테 10년이 있습니까? 2027년까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차관보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겠죠.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우리 모두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 궁지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실마리가 한국이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검증을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 이 테이블 위에 다른 카드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없으면 이 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사실상의 승인이었죠. 반대할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까 그 차관보였죠. 워커.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 진짜로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증거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다시 세계 텅스텐 지도를 펼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공백뿐이던 그 지도에 이제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죠. 강원도 영월, 상동 광산. 아직 그 점이 진짠지는 몰랐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 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돕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살아남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마지막 가능성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25년간 자원의 관점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반도체는 봤습니다. 자동차도 봤고 방산도 봤죠. 하지만 땅속에 뭐가 있는지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미국만 그랬던 게 아닐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그렇게 봐왔죠. 만드는 나라, 수출하는 나라, 빠른 나라. 하지만 자원이 있는 나라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5천만 톤의 텅스텐이 강원도 산속에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대 때문이 아니었죠. 이걸 확인하러 가야 한다는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광산이 진짜라면 판이 바뀝니다. 하지만 만약 현장에 가서 숫자가 거짓이었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한국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상동 광산 자료를 테이블에 올린 다음 날부터 저는 사면초계에 몰렸습니다. 워싱턴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죠. 새로운 카드가 올라오면 그걸 지지하는 사람보다 깎아내리는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칼끝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국방부 공급망 검토위원회에서 날아왔습니다. 회의 시작도 전에 수석 분석관 데이비스가 복대서 저를 잡았죠. 커피 한 잔을 들고 서 있던 저한테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커 한국 이야기는 접으시오. 이유가 뭡니까? 한국은 자원 강국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매장량 5천만 톤이 나와 있는데 그게 판타지라는 겁니까? 데이비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워커 당신 경력이 몇 년입니까? 25년입니다. 그 25년 동안 한국을 자원 공급국으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없소. 이 건물에 있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도 불과 몇 주 전까지 한국을 자원의 관점에서 한 번도 진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하고 전투기를 조립하는 나라였죠. 땅속에 뭐가 묻혀 있는지는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가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다른 후보가 있습니까? 데이비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최소 5년, 캐나다도 마찬가지. 볼리비아는 인프라 없음, 유럽은 물량 부족. 2027년까지 가동 가능한 대안을 하나만 대보십시오. 데이비스는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의실로 들어갔죠.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방산업체 쪽에서 더 강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형 방산업체 3곳의 공급망 담당 임원들이 국방부에 비공식 서한을 보낸 겁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랬죠.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공급원이며 이런 불확실한 카드에 국방 공급망의 미래를 걸 수 없다. 그 서한을 전달받았을 때 국방부 차관보 윌리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워커, 이거 봤소? 봤습니다. 방산업체 3곳이 동시에 반대 서한을 보낸 건 처음입니다. 당신이 올린 카드 때문에 내가 곤란해지고 있소. 저는 의자에 앉아서 윌리엄스를 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 타입이 아니었죠. 실무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숫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도 한국을 믿지 않습니다. 윌리엄스가 눈썹을 치켜 올렸죠. 그런데 왜 밀고 있는 겁니까?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확인하자는 겁니다. 저한테 화내실 게 아니라 저 서한을 보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한국이 안 된다면 어디가 되느냐고요. 윌리엄스가 서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물어봤소. 답이 없더군. 그러니까 제가 이 카드를 올린 겁니다. 이런 공방이 계속되는 동안 저 역시 내면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똑같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되는 건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원 공급국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건가? 과거에 잘 됐다고 해서 지금도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나? 2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보고서상으로 완벽한 건 현장에서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광산이라는 건 특히 더 그렇습니다. 땅 속의 일은 파봐야 아는 겁니다. 서류의 숫자와 현실의 숫자는 전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옹호하는 대신 가장 혹독하게 의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약점을 찾아내겠다는 태도로 임한 거죠. 약점을 찾아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즈음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국방부에서 안보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정 상황을 가정하고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군의 전력 유지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죠. 이번 시나리오는 단순했습니다. 중국이 텅스텐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 러시아, 북한도 동시 차단. 이 조건에서 미군과 동맹국 전력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동안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화면에 수치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그래프가 그려지고 경고등이 하나씩 켜졌죠.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비축분으로 2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죠. 그 이후에는 미사일 생산 중단, 전투기 엔진 교체 지연, 장갑 관통탄 재고 고갈, 빨간 경고등이 줄줄이 켜지는 화면을 보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는 동맹국 전력도 포함돼 있었거든요. 화면 한쪽에 한국군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도 똑같이 멈추는 것으로 나왔죠. 한국이 만드는 미사일, 포탄, 장갑 부품, 전부 텅스텐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시뮬레이션 담당자가 결과를 설명하는데 한 참석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한국도 멈춘다는 겁니까? 네. 한국 방산 역시 텅스텐 공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문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한국이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사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군 전력의 전방축입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연합사령부가 작전을 통제하고 유사시 한국의 방산 생산력은 전쟁 지속 능력에 직결됩니다. 한국군이 흔들리면 동북아 전선이 불안해지고 동북아가 불안해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체가 흔들리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전선이 흔들립니다.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죠. 한국은 정서적 동맹이 아닙니다. 전략적 기반입니다. 한국 방산이 멈추면 한국군 전력이 저하되고 한국군이 저하되면 동북아 억지력의 구멍이 뚫립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윌리엄스 차관보가 저를 봤습니다. 워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상동 광산이 가동되면 한국 땅에서 텅스텐이 나옵니다. 전략 광물의 자국 수요, 우선 공급은 기본 관행이죠. 한국 방산은 외부 의존 없이 텅스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수출을 막아도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이 멈추지 않으면 전선이 유지됩니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전방 리스크가 줄어들죠. 이건 한국을 돕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전략의 빈틈을 메우는 겁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봤죠. 반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한국 이야기가 나오면 고개를 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펜을 들었죠.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죠. 중국산 텅스텐에 기대고 있는 공급망은 미국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동맹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구조. 그리고 상동광산은 그 구조의 약점을 정확히 메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윌리엄스 차관 보였죠. 워커, 아까 방산업체 서한 이야기 했잖소. 네, 오늘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쪽에 보내겠소. 그러면 서한 쓴 사람들도 좀 조용해질 거요. 저는 놀랐습니다. 윌리엄스가 공식적으로 한국 쪽에 무게를 실어준 건 이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대안이 없으니까 확인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말대로 윌리엄스가 돌아가고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논리, 숫자, 그리고 공포. 논리만으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여줘도 반은 의심하죠. 하지만 공포가 더해지면 움직입니다.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니까요. 시뮬레이션이 보여준 건 바로 그 공포였습니다. 미국이 멈추고 한국이 멈추고 전선이 흔들리는 공포. 이 공포 앞에서 한국은 자원국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은 힘을 잃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확신은 사치입니다. 이 바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살아남죠. 저는 여전히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의심이 방향을 바꿨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안 될 거라는 방향의 의심이었죠.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혹시 진짜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20년 넘게 놓치고 있었던 카드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방향의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을 옹호하지 마라. 가장 냉정하게 검증해라. 그래도 답이 한국이면 그때 움직여라.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죠. 전쟁은 가장 약한 공급망을 공격한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었죠. 어딘가에서 한국의 강원도
영월은 낮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산속에 5천만 톤의 텅스텐이 조용히 잠들어 있겠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이에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품은 채로요. 아직 그 광산이 진짜 답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지고 있었죠. 이건 한국을 돕자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살기 위해, 동맹이 버티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카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의 진짜 가치를 확인하려면 이제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죠.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검증은 끝났죠. 시뮬레이션도 돌렸고 반대파의 논리도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칸이 하나 남아 있었죠. 이 광산이 실제로 돌아가느냐, 서류의 숫자와 현실의 숫자가 일치하느냐, 그걸 확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논리도 종이 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국방부에서 기술실사단을 꾸렸습니다. 비공식이었죠.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정치적 잡음이 너무 크니까요. 지질 전문가 2명, 광산 엔지니어 1명, 방산 원자재 분석관 1명, 그리고 저 5명이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상동 광산의 현재 상태와 재가동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죠. 출발 전날 밤, 윌리엄스 차관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워커, 내일 출발이라면서요. 예. 한 가지만 부탁합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올 필요는 없소. 정확한 소식을 가져오시오.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현장에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도 숨기지 말고 그대로 보고하시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보고서 파일, 측정 장비 목록, 그리고 빈노트 한 권. 이 노트에 현장에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적을 생각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상동 광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이 광산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상동 광산이 처음 개발된 건 일제강점기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자원을 수탈하던 시기에 이 광산의 텅스텐이 발견됐죠.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독립한 뒤에도 이 광산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상동 광산의 텅스텐은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이었죠. 1950년대, 1960년대 한국이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던 그 시절에 이 광산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 텅스텐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었죠. 한국이 자원 수출국이었던 시절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요. 그러다가 중국이 등장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텅스텐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가격이 폭락했죠. 중국은 보조금을 쏟아부었고 인건비는 바닥이었고 환경 규제는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가격을 이길 수 있는 광산은 세계 어디에도 없었죠. 상동 광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채산성이 무너지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동 광산은 자원이 고갈돼서 문을 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밀어낸 거죠. 텅스텐은 여전히 땅속에 있었습니다. 5천만 톤이 그대로요. 마치 잠든 것처럼 누군가 다시 깨워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 나라를 살렸던 자원이 그 나라가 충분히 성장한 뒤에 잊혀지고 수십 년이 지나서 전혀 다른 이유로 다시 필요해진 거죠. 역사가 한 바퀴를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강원도 영월. 산이 깊었죠. 서울에서 차로 몇 시간을 달려온 길이었는데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산과 계곡만 남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곳에 미국 국방의 미래가 달린 광산이 있다는 게 현실감이 없었죠. 광산 입구에서 현지 관계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캐나다 기업 쪽 엔지니어와 한국인 지질 전문가가 함께 나와 있었죠. 현장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갱도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팀의 광산 엔지니어 톰슨이 먼저 물었죠. 기존 갱도의 주요 구간은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물론 수십 년간 방치된 구간도 있어서 보강 작업이 필요하지만 완전히 새로 뚫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멧을 쓰고 안전등을 켜고 좁은 통로를 따라 걸었죠. 공기가 차갑고 습했습니다. 벽면에서 물이 조금씩 새우며 나오고 있었고
오래된 지지대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수십 년 전 한국 광부들이 맨손으로 뚫었을 이 통로를 걸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질 전문가 한 명이 벽면의 암석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보이시죠? 이 광맥의 분포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텅스텐 함유량도 높은 편이고 광채의 연속성이 좋아서 채굴 효율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톰슨이 벽면을 직접 만져보며 물었죠. 품위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과거 채굴 데이터와 최근 시추 결과를 종합하면 국제시장 기준으로 상위권입니다. 방산 규격 가공을 위한 원석 품질로는 충분하고도 남죠. 저는 뒤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품위 양호, 광맥 안정, 연속성 확인.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면서 마음 한쪽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죠. 왜냐하면 나쁜 소식이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약점을 찾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갱도에서 나온 뒤 지상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가공설비 설치 예정 부지, 전력 공급 라인, 물류 동선, 캐나다 기업 쪽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죠. 가공시설은 현대화된 설계로 새로 짓습니다. 기존 갱도와 연결해서 원석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구조죠. 전력은 인근 계통에서 끌어올 수 있고 도로망도 이미 있습니다. 완전 가동까지 예상 시일은 다른 미개발 광산이 5년에서 7년 걸리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단축됩니다. 기존 갱도가 있다는 게 결정적인 이점이죠. 톰슨이 저를 돌아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워커, 솔직히 놀랍습니다. 폐광이라고 해서 훨씬 열악한 상태를 예상했는데 기반이 생각보다 탄탄합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말을 아끼고 싶었거든요. 감탄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지금은 빈틈을 찾는 게 우선이었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팀원들과 함께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각자 전문 분야별로 소견을 내놓는 자리였죠. 지질 전문가 2명의 의견이 먼저 나왔습니다. 매장량은 보고서 수치와 일치합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광맥의 질도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 품이면 정년 후 방산 규격 충족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톰슨도 동의했죠. 갱도 상태는 예상보다 양호합니다. 보강이 필요한 구간이 있지만 구조적 결함은 아닙니다.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면 가동이 가능합니다. 방산 원자재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품질, 물량, 속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예상 밖입니다. 네 사람의 소견을 다 듣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영월의 밤이 보였죠. 산 위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산골에 미국이 간절히 찾던 답이 묻혀 있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이 광산이 가동됐을 때 중국이 가격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도 중국이 텅스텐 가격을 폭락시켜서 전 세계 광산을 죽인 전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시장 가격에 사고 파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물량을 일정 기간 동안 합의된 가격 범위 내에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가격을 아무리 흔들어도 이 광산의 채산성은 유지됩니다. 가격 무기화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라는 겁니까? 정확합니다. 장기 계약은 가격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죠.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격 조작이었는데 그 무기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장기 오프테이크, 가격 무기화 차단, 공급 안정성 확보, 그리고 그 옆에 밑줄을 그었죠. 이건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다. 이건 방패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숙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 공기가 차갑고 맑았죠.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그날은 바깥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해야 했으니까요. 25년간 수백 건의 공급망을 분석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약점을 찾으러 갔는데 약점이 나오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물론 완벽한 건 없습니다. 리스크는 어디에나 있죠. 하지만 상동광산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대안의 리스크보다 현저히 낮았죠. 중국에 계속 의존하는 리스크, 미개발 광산을 10년 걸려 키우는 리스크, 아예 대안 없이 2027년을 맞이하는 리스크.
이것들과 비교하면 상동광산은 압도적으로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산업 생태계 말입니다. 텅스텐은 캐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캐낸 원석을 가공하고 정련하고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쓸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방산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첨단 제조업이 있죠. 텅스텐을 캐서 바로 쓸 수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자원의 생산과 소비가 한 나라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 공급망 관점에서 이보다 이상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텅스텐이 있습니다. 남미에도 있죠. 하지만 거기서 캐낸 원석을 무기에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공할 역량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한국은 그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있고 기술이 있고 산업이 있고 동맹이죠. 이 네 가지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 그 나라가 쌓아온 역량의 결과입니다. 저는 산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산 아래에 5천만 톤의 텅스텐이 잠들어 있고 이 나라에는 그걸 꺼내서 무기로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산업이 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미국의 동맹이다. 데이터는 국기를 보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말해왔죠. 분석에 감정을 섞지 말라고, 국가의 이미지가 아니라 숫자를 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감정을 뺐는데도, 편견을 걷어냈는데도 숫자가 한국을 말하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와서 윌리엄스 차관보에게 중간 보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죠. 딱 3줄이었습니다. 현장 확인 완료. 서류상 수치와 현실 일치. 부정적 요소 미발견. 상세 보고서는 귀국 후 제출하겠음. 보내고 나서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빈 노트를 다시 꺼냈죠. 약점을 찾겠다고 가져온 그 노트에는 약점 대신 확인된 강점들만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장량 5천만 톤 확인, 광맥 안정, 품위 상위권, 갱도 보존 상태 양호, 현대화 가능, 가공 설비, 도입 계획 구체적, 물류 인프라 확보, 장기 계약으로 가격 리스크 차단 가능, 한국 방산 및 반도체 산업과 직접 연계, 동맹국 영토, 정치 리스크 최저. 이 목록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소리 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인정한 거죠. 선택지는 좁아졌다. 아니, 사실상 하나로 모이고 있다. 우리가 20년 넘게 더 싼 광산, 더 가까운 광산만 찾아다녔을 때 정작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이었죠. 가격이 요동쳐도 멈추지 않고 정치가 뒤집혀도 끊기지 않는 그런 공급망.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이죠.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워싱턴에 돌아가야 했죠.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명확했습니다. 이 결과를 국방부에 보고하고 방산업체들을 설득하고 의회에 가져가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숫자. 그건 어떤 정치적 수사보다 강력한 무기죠.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광산은 수십 년 전에 한국을 먹여 살렸고 수십 년 뒤에 다시 세계의 판을 바꾸려 하고 있다. 역사가 정말로 한 바퀴를 도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국방이 이 광산을 필요로 하고 있었죠. 워싱턴에 돌아온 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윌리엄스 차관보였죠. 워커, 도착했어? 방금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내 사무실로 오시오. 상황이 바뀌었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와서 보면 알 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윌리엄스의 목소리에서 긴장이 느껴졌죠. 이 사람이 긴장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음 날 아침 차관보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윌리엄스 혼자가 아니었죠. 방산업체 3곳의 공급망 담당 부사장들이 와 있었습니다. 전에 반대 서한을 보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달랐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을 깎아내리던 그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워커, 앉으시오. 상황을 설명하겠소. 그리고 테이블 위에 문서 하나를 밀었죠. 국방부 내부 메모였습니다. 기밀 등급은 아니었지만 공개용도 아니었죠.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NDAA 텅스텐 조항의 적용 범위가 당초 예상보다 넓게 확정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신규 계약분에만 적용될 거라는 해석이 있었죠. 그런데 최종 확정된 조항은 기존 계약의 갱신분까지 포함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진행 중인 방산 프로젝트들도 2027년 이후에는 중국산 텅스텐을 쓸 수 없다는 거죠. 방산업체 부사장 중 한 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얼굴이 붉었죠. 워커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서한을 보낸 건 한국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불확실함을 따질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번 달에 들어서 중국 쪽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텅스텐 수출 허가 절차가 느려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중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검수 기준이 갑자기 까다로워졌죠. 다른 부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쪽도 같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주문한 물량의 선적이 이 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 쪽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행정 절차상의 지연이라고만 합니다. 세 번째 부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등바디에 기대며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25년간 봐온 중국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히토류 때도 그랬습니다.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이는 겁니다. 수출 허가를 지연시키고 검수를 까다롭게 하고 물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상대방이 불안해지도록 만들죠. 그리고 상대가 충분히 불안해졌을 때 본격적으로 압박합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제가 말했죠. 중국이 텅스텐을 정치적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히토류 때와 같은 패턴이죠. 지금은 속도를 늦추는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는 물량 축소, 그 다음은 가격 인상, 최종적으로는 수출 통제입니다. 윌리엄스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NDAA 데드라인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먼저 움직이면 데드라인 전에 공급이 끊길 수 있습니다. 법이 강제하기 전에 현실이 먼저 강제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산업체 부사장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지는 게 보였죠. 이 사람들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공포를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만 재료가 없어서 무기를 못 만드는 상황은 처음 맞닥뜨리는 거였죠. 그래서 한국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상동 광산의 현장 실사를 완료했죠. 서류 가방에서 보고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거였죠. 매장량 5천만 톤, 현장 확인 완료, 광맥 안정, 품위 상위권, 기존 갱도 활용으로 재가동 기간 단축 가능, 가공 설비 도입 계획, 구체적, 물류 인프라 확보. 한 부사장이 보고서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품질은 어떻습니까? 방산 규격에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원석 품위가 충분합니다. 정년 과정을 거치면 방산 규격 충족에 문제 없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공통 소견이었죠. 비용은요?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을 체결하면 가격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중국이 가격을 흔들어도 채산성이 유지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죠. 장기 계약이라면 몇 년을 말하는 겁니까? 최소 10년 이상의 공급 계약입니다. 이건 단순히 광물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공급망 자체를 재편하는 거죠. 3명의 부사장이 서로를 봤습니다. 몇 주 전에 이 사람들이 보낸 서한에는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공급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서한을 쓴 손으로 상동광산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윌리엄스가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워커, 결론을 말해보시오. 이 광산으로 2027년 데드라인에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죠. 다른 모든 대안이 5년에서 10년을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동광산은 그보다 훨씬 빠른 타임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갱도가 있다는 게 결정적입니다. 다른 카드는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물량, 속도, 신뢰.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저는 25년간 전 세계 공급망을 뒤져왔습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은 상동광산 외에 없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합의의 침묵이었습니다. 더 이상 반대할 논리가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죠. 방산업체 부사장 중 가장 연장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워커씨,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우리가 틀렸소.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과소평가가 아닙니다. 안 봤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25년간 한국의 땅속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수,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그 말이 사실상의 결정이었습니다. 공식 승인은 아직 아니었지만 방향은 확정된 거죠. 워싱턴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윌리엄스와 눈이 마주쳤죠. 워커, 예.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 당신 눈빛이 달라졌소. 그렇습니까? 전에는 가능성을 말했소. 지금은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확신이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쓴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윌리엄스가 틀리지 않았죠. 영월의 그 갱도 안에서 벽면의 광맥을 직접 보고 숫자가 현실과 일치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확신이라기보다는 의심할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윌리엄스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그게 당신한테는 확신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건물의 긴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죠. 이 결정의 의미가 단순히 텅스텐을 어디서 사오느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요. 이건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사가는 나라가 아니었죠. 한국은 미국의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에서 공급자로, 수혜국에서 전략적 기반으로 한미 동맹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이건 한국 안보에도 직접적인 이점이 있었습니다. 상동 광산이 가동되면 한국 방산은 더 이상 외부 텅스텐 공급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수출을 틀어막아도 한국은 자체적으로 군수 물자를 생산할 수 있죠. 미국이 이 광산을 필요로 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위상은 올라가고 한국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동맹은 더 단단해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구조, 이게 진짜 동맹이죠. 한쪽이 베풀고 한쪽이 감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없으면 안 되는 관계.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창가에 서서 워싱턴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건너편의 의사당 건물의 불빛이 보였죠. 몇 달 전 그 건물 안에서 의원들이 서로의 목소리를 덮어씌우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NDAA 조항이 통과되고 2027년이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때는 답이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 공백만 남아 있었고 보고서마다 대안 없음이라는 세 글자가 끝에 붙어 있었죠. 방산업체는 패닉에 빠졌고 국방부는 침묵했고 저 역시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백에 이름이 하나 채워졌습니다. 상동광산, 강원도 영월, 한국.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했죠. 미국이 한 나라를 이런 방식으로 필요로 한 적이 있었던가? 군사력이 아니라 자원으로, 전투가 아니라 공급으로 필요해진 나라.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닙니다. 실행이 남아있고 변수가 남아있고 시간은 여전히 촉박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판이 바뀌고 있었죠.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저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방향이 정해지는 것과 그 방향대로 실행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25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결정은 회의실에서 나지만 결과는 현장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회의실의 결정이 현장까지 도달하는 사이에 수많은 것들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고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관련 부처와 방산업체들을 돌아다니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상동광산의 현황, 재가동 타임라인, 장기 계약 구조, 한국의 산업 기반. 같은 숫자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십 번을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스 차관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 내일 오후 3시에 회의가 잡혔소. 이번엔 좀 다른 자리요. 어떤 자리입니까? 의회 쪽입니다. 비공개 브리핑이요.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의회 브리핑이라는 건 이 이야기가 국방부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었죠.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숫자만으로 설득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는 거였죠. 준비는 됐소? 됐습니다. 한 가지 미리 알려둘 게 있소. 상원군사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이 참석합니다. 공화당 2, 민주당 1. 이 3사람을 설득하지 못하면 예산이 안 붙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의원들은 숫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숫자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원합니다. 왜 이걸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그 맥락을 원하는 거죠. 다음 날 오후 의회 건물 지하의 비공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방이었죠. 긴 테이블 하나에 의자 10개 남짓. 의원 3명이 이미 앉아 있었고 각자 보좌관을 1명씩 대동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차관보가 제 옆에 앉았죠. 공화당 소속 로버츠 의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백발 노인이었는데 군 출신이라 말이 직선적이었죠. 워커씨, 시간이 많지 않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소. 한국 광산에 미국 국방의 미래를 걸자는 건데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의원님, 걸자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 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다는 건 당신 판단 아닙니까? 제 판단이기도 하고 국방부 기술실사단의 판단이기도 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세계 텅스텐 공급 현황, 중국 의존도, 대안 후보별 비교표, 상동광산 실사 결과 하나씩 설명하면서 의원들의 반응을 살폈죠. 민주당 소속 첸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의원으로 국방 예산 소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죠. 워커씨 매장량이 5천만 톤이라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다른 겁니다. 이 광산의 소유권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캐나다 기업이라면서요. 거기에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은 자기 땅의 자원을 외국한테 넘긴 겁니까? 한국 정부가 이걸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죠. 의원님, 광산 개발은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폐광을 현대화하고 가공 설비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한국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죠. 캐나다 기업이 인수하고 미국 자본이 유입된 건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뭘 얻는 겁니까? 3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자국 영토에서 전략 광물이 생산됩니다. 전략 광물의 자국 수요, 우선 공급은 국제적 관행이죠. 한국 방사는 외부 의존 없이 텅스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고용과 세수가 발생합니다. 셋째,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올라갑니다. 미국이 이 자원을 필요로 할수록 한국의 발언권은 커지죠. 첸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설득된 표정은 아니었죠. 두 번째, 공화당 의원 모리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방산업계 출신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밝았죠. 가격 이야기를 합시다. 중국산보다 비쌀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려면 비용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의원님, 중국산이 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낮은 환경 기준, 저임금 노동력. 이건 공정한 가격이 아니라 전략적 덤핑이죠. 그리고 그 싼 가격의 대가로 우리는 국방 공급망 전체를 중국에 넘겨줬습니다. 그건 알고 있소. 상동 광산의 텅스텐이 중국산보다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 오프테이크 계약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면 비용 차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새 의원을 차례로 봤습니다. 중국산 텅스텐은 싸지만 끊길 수 있습니다. 끊기면 미사일을 못 만듭니다. 전투기 엔진을 못 바꿉니다. 장갑 관통탄이 바닥납니다.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톤당 몇 달러가 더 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츠 의원이 안경을 벗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군 출신다운 표정이었습니다. 전장의 논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장기 계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입니까? 최소 10년 이상의 공급 계약입니다. 일정 물량을 합의된 가격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구조죠. 이 계약이 체결되면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첫째, 중국의 가격 무기화를 차단합니다. 중국이 가격을 아무리 흔들어도 이 광산의 채산성은 유지됩니다. 둘째, 방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자재 공급이 보장되니까요. 셋째, 동맹국인 한국의 방산 기반도 동시에 안정됩니다. 세 번째가 무슨 뜻이요? 한국 땅에서 텅스텐이 나오면 한국 방산도 그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군수 물자를 안정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국군이 안정되면 동북아 전선이 안정되고 동북아가 안정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안정됩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첸 의원이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슨 의원도 자료를 넘기며 숫자를 확인하고 있었죠. 로버츠 의원만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워커 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이 광산이 진짜 된다고 믿는 겁니까? 25년 경력을 걸고 저는 한 박자 쉬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신중하게 골라야 했죠. 믿는다고 하면 주관적으로 들리고 데이터가 그렇다고만 하면 회피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의원님, 저는 25년간 공급망을 분석해오면서 한 번도 믿음으로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숫자로 판단했죠. 그리고 이번에도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매장량, 품질, 속도, 비용, 동맹 신뢰, 산업 기반. 모든 항목에서 상동광산은 현존하는 유일한 실행 가능 대안입니다. 저는 이 숫자를 의심하려고 했습니다. 약점을 찾으러 현장까지 갔죠. 그런데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심할 근거가 사라졌을 때 남는 건 결론뿐입니다. 로버츠 의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보좌관에게 뭔가를 속삭였죠. 보좌관이 메모를 하는 게 보였습니다. 첸 의원이 말했습니다. 예산 소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요청하겠소. 모리슨 의원도 동의했죠. 기술 검토 보고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오. 상임위에 올리겠소? 회의가 끝났습니다. 1시간 반짜리 브리핑이었는데 체감으로는 5시간은 된 것 같았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윌리엄스가 제 어깨를 한번 쳤습니다. 잘했소, 워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알라. 하지만 고비는 넘겼소. 로버츠가 고개를 끄덕인 거 봤소? 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군사위원회는 넘어가는 거요. 의회 건물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오후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워싱턴의 가을이었죠. 나무잎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단 아래서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이 건물 안에서 의원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중국산 텅스텐 없이 무기를 만들 수 없다는 현실 앞에서 아무도 답을 내놓지 못했죠. 보고서마다 대안 없음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고 지도 위에는 공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백에 답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상동광산, 강원도, 영월. 이건 단순히 광산 하나를 확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완전히 재정의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나라였죠. 소비자가 아니라 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미국의 국방과 한국의 안보가 동시에 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테이블에 올라왔다.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적었죠. 우리는 광산 하나를 택한 게 아니다. 끊기지 않는 전선을 택한 것이다. 택시 창밖으로 워싱턴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강원도 영월은 깊은 밤일 거라는 생각이 스쳤죠. 그 산속에 잠들어 있는 5천만 톤의 텅스텐이 이제 곧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그 자원이 이번에는 동맹 전체의 판을 바꾸려 하고 있었죠. 의회 브리핑이 끝난 뒤 일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소위에서 검토가 진행됐고 기술 보고서가 상임위에 올라갔고 방산업체들과의 실무 협의가 본격화됐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고개를 젓던 사람들이 이제는 상동광산의 생산 일정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도 아니고 성취감도 아니었죠. 오랫동안 어둠 속을 걸어오다가 출구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그 기분이었습니다. 아직 밖으로 나가지는 못했지만 빛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하지만 빛이 보인다고 해서 긴장을 풀 수는 없었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무너지는 프로젝트를 저는 수도 없이 봐왔으니까요. 서류상 완벽했던 계획이 현장에서 한 줄의 규제에 걸려 멈추고 정치적 합의가 예산 배분 과정에서 증발하고 모두가 동의했던 방향이 담당자 한 명의 교체로 뒤집어지는 일들을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회의마다 참석했고 보고서마다 검토했고 누군가 의문을 제기할 때마다 같은 숫자를 다시 펼쳐놓았죠. 지치지 않았느냐고요?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쳐서 멈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2027년 1월 1일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집 서재에 앉아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20년도 넘은 자료였죠.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리했던 글로벌 광물 공급망 개요서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를 넘기면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에 한국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죠. 반도체 제조국으로 잠깐 언급된 게 전부였습니다. 자원 공급국 목록에는 이름조차 올라가 있지 않았죠. 중국, 호주, 러시아,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고 한국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한국을 빼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넣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게 이 업계의 상식이었으니까요.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누구도, 세계 자원업계의 누구도 한국을 자원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상식이 틀렸던 겁니다. 한국에는 자원이 있었습니다. 5천만 톤의 텅스텐이 강원도 산속에 잠들어 있었죠. 수십 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이에 세상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품은 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오래된 보고서를 덮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쉽게 만들어지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다. 그래서 사람이 자원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 말이 한국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사실입니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을 키웠고 기술로 세계 시장을 뚫었고 반도체와 자동차와 조선과 방산에서 세계 최정상급이 됐죠. 하지만 이 말에는 빠진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지켜낸 나라였죠. 상동광산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발견됐고 한국전쟁 후 폐허 위에서 나라를 먹여 살렸고 중국의 가격 공세에 밀려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자원은 사라지지 않았죠. 5천만 톤이 그대로 땅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맨손으로 일어서고 세계 경제의 한 축이 되고 방산 강국이 되는 동안 그 텅스텐은 산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때가 아니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그때가 온 겁니다. 미국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순간에 한국의 땅이 답을 내놓은 거죠. 이걸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한 나라가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원이 있습니다. 그걸 캐낼 기술이 있습니다. 캐낸 걸 바로 쓸 수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방산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공산품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제조업 기반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미국과의 동맹이 있습니다. 이 조합이 한 나라에 전부 갖춰져 있다는 게 저는 아직도 놀랍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에서 최종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윌리엄스 차관보가 주재했고 관련 부처 실무자들과 방산업체 대표들이 참석했죠.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몇 달 전 첫 회의에서 느꼈던 그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무언가를 마무리 짓겠다는 결의가 방안에 깔려 있었죠. 저는 마지막 브리핑을 맡았습니다.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저한테 모였죠. 우리는 지난 수개월간 중국산 텅스텐을 대체할 공급원을 전 세계에서 찾았습니다. 모든 후보를 검토했고 현장 실사를 수행했고 비용과 리스크를 분석했죠.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물량, 속도, 품질, 비용, 동맹 신뢰, 산업 기반 이 6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은 한국의 상동광산뿐입니다. 윌리엄스가 물었습니다. 워커, 이걸 한 문장으로 말해보시오. 왜 한국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한국은 자원을 캘 수 있고
캐낸 자원을 무기로 만들 수 있고 그 무기로 같은 전선을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윌리엄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전부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국은 이걸 해낼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제가 25년간 공급망을 분석해오면서 본 나라 중에 이 규모의 전환을 이 속도로 해낼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한국은 그 손 안에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방산업체 대표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몇 달 전 반대 서한의 이름을 올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워커씨,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국이 이 역할을 수행하면 향후 미국 방산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 무기의 소비자가 아니게 됩니다. 미국 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공급자가 되는 거죠. 동맹의 구조 자체가 재편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직접적입니다. 상동 광산이 가동되면 한국 방산은 외부 텅스텐 공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국이 수출을 틀어막아도 한국은 자체적으로 군수물자를 생산할 수 있죠. 한국군이 멈추지 않는다는 건 동북아 전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북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안정된다는 뜻이죠.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몇 달 전에 한국은 검증되지 않은 공급원이라고 적었던 그 손으로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주고받았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 회의실에 처음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지도 위에 공백만 남아 있었고 보고서마다 대안 없음이라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죠. 방산업체는 패닉에 빠져 있었고 의원들은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백에 이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윌리엄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워커. 처음에 당신이 한국 이야기를 꺼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소.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원 공급국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윌리엄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돌이켜보면 안 들어본 게 아니라 안 들으려 했던 것 같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선입견이 너무 단단했던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스가 한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우리가 과소평가했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건 텅스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통념의 이야기였죠.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너무 오래되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그 통념. 미국도 그렇게 믿었고 세계도 그렇게 믿었고 어쩌면 한국 사람들 자신도 그렇게 믿어왔죠. 하지만 그 통념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필요 없을 만큼 다른 모든 것을 갖춘 나라였기에 자원을 잊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세상이 그 자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순간이 왔을 때 한국은 자원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캐기 전에 버텼고 버틴 뒤에 키웠고 키운 것들이 다시 자원과 연결됐습니다. 이걸 국력이 아니면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이 이야기의 처음을 떠올렸습니다. 2027년 1월 1일, 그 날짜가 법으로 박히던 날, 의회 청문회장 뒤편에 서 있던 저, 의원들의 얼굴에서 공포를 읽었던 그 순간, 세계 텅스텐 지도를 펼쳤을 때 공백만 남아있던 그 밤, 한국이라고요 하며 웃을 뻔했던 그 회의실, 그리고 영월의 갱도 안에서 벽면의 광맥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서 있던 순간, 약점을 찾으러 갔는데 약점이 나오지 않아서 당혹스러웠던 그 밤, 의원들 앞에서 숫자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던 그 오후, 이 모든 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나는 한국을 믿어서 선택한 게 아니다. 중국을 끊기 위해 계산 끝에 한국을 선택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국은 선택지가 아니라 답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찬사가 아닙니다. 판결이죠. 25년간 숫자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근거로 내린 판결입니다. 총칼이 아니라 광물로 전선을 지키는 나라.
자원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낸 나라. 세상 누구도 그 땅속을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정작 세상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 자원까지 품고 있던 나라. 미국이 간절히 원했던 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20년 넘게 편한 길을 걸어왔죠. 중국산이 싸니까 사고, 중국이 공급하니까 의존하고, 문제가 생겨도 다시 싸지면 잊어버리고요. 그 편한 길의 끝에서 우리는 절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 앞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주위를 둘러봤을 때 한국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자원을 갖고, 기술을 갖고, 산업을 갖고 같은 전선을 지키며 서 있었죠. 우리가 편한 길만 걷느라 옆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죠. 워싱턴의 밤은 너무 밝으니까요. 하지만 지구 반대편, 강원도 영월의 산속에서는 별이 쏟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 별빛 아래 5천만 톤의 텅스텐이 수십 년의 잠에서 깨어나려 하고 있겠죠. 한 번은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이번에는 동맹의 전선을 지키려 하고 있는 그 자원이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말. 그건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퍼진 가장 쉬운 오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